Recording in progress. 시작을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 C민에 대해서 여기를 다 못 끝낸 것 같습니다. C민이 요거죠. 여기 C민 값. 네, 이게 이제 이 값이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요. 그 C민 값은 뭐 지난 강의 말미에 잠깐 얘기했지만 기판의 농도를 올리면 C민은 어떻게 될까요? 이 룰 오브 썸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증가한다는 게 그냥 나는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냥 암기를 했습니다. 이게 올라가면 독사 올라가고요. 얘는 뭐 기판 농도에 의해서 감소할 겁니다. 파이 빼기 파이 s가 들어가니까 감소할 거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먼저 그 문턱 전압이 증가 아까 한다라고 두 번째 라인에서 배웠었고 그게 이제 공핍층의 폭 스레솔드 조건에서 공핍층의 폭이 어떻게 되는지가 요 C민하고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C민은 C악스하고 C 디플리션의 병렬 연결인데 이 C악스야 옥사이드 두께가 도핑 농도하고 상관없잖아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공병을 할 때 만들어지는 값이니까요. 결과적으로 이 녀석인데 얘는 결국 공핍층의 두께하고 연관이 돼 있을 겁니다. 특히나 C민이기 때문에 여기 인벌전 모드에 들어가서 VG가 VT보다 클 때이니까요. 스레스홀드 조건에 도달하고 또는 그거보다 더 높은 게이트 전압을 가하면 예, 공핍층의 폭은 W는 WT로 셋 고정된다라고 이상적인 모스 캐패시터 공부할 때 다루었습니다. 결국 얘가 도핑 농도 NA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는 얘긴데요. 뭐 직관적으로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도 연하게 도핑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5 플러스면 연하게 도핑된 쪽으로 공핍층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가 아니라 다시 진하게 만들어 버리면 공핍층은 조금만 생겨도 왼쪽 오른쪽 좌우에 차지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연하게 도핑된 쪽하고 진하게 도핑된데 왜 연하게 도핑된 쪽으로만 공핍층이 많이 생기냐고 물어보면 직관적으로 여기는 딱 1나노미터만 왼쪽으로 가더라도 여기에 억셉터가 득실득실하게 많은데 이쪽 오른쪽은 1나노 가가지고는 도너 양이 얘는 10개인데 얘는 1000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곱하기 100은 해줘야 되니까 뒤로 100배, 100걸음은 더 뒤로 가야 1000개의 이온화된 도너가 나오고 여기는 한 걸음 1나노만 뒤로 가도 1000개의 마이너스로 이온화된 억셉터가 보이니 마이너스의 총량과 플러스의 총량이 같아지겠죠. 이런 직관력만 가지고 있다면 이 모스 구조에서도 반도체 쪽에 여기 도핑 농도를 올렸다라는 얘기는 여기 공급층이 좀 덜 생겨도 얼마든지 충분히 스레스홀드 조건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라는 직관력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WT가 낮아지는데 이걸 수학에 의존하면 WT 아까 구해놓은 식 보면 여기 분의 1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기판의 농도를 올리면 공핍층의 폭은 줄어듭니다. 덜 공핍층이 형성되더라도 충분히 많은 좁은 공핍층 내에 도핑의 농도를 올렸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전하를 띤 입자가 나오기 때문에 게이트 전압을 뭐 이렇게 올려감에 따라 반도체 쪽에서 어떻게 대전된 전하가 응답하느냐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쉽게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NA가 올라가면 WT가 내려가니까 WT가 내려간다라는 건 이 디플리션 캐파시턴스 값에 이 반비례하잖아요. 분의 1에. 얘가 내려가니까 C대분 올라가겠죠. 근데 얘는 고정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게 캡의 병렬 연결, 그러니까 직렬 연결은 저항의 병렬 연결처럼 계산하면 R1하고 R2가 있는데 병렬 연결되면 이게 2고 이게 1이면 이거 계산해 보면 둘 중에 작은 놈보다 더 작은 값으로 아마 이 답이 나올 겁니다. 똑같이 C악스와 C 대비 있는데요. 지금 이 값이 얘는 고정된 거고 C 대비 지금 WT가 줄어서 C 대비 올라가죠. 이게 거꾸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원래 2하고 1의 조합이었는데 2하고 1.52 조합이 되니까 이 값 대비 이렇게 계산한 값이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C민, 즉 C악스와 C뎁, 더 커지게 된 C뎁을 고정된 C악스에 병렬 연결하면 그 결과값인 C민은 더 늘어 있을 겁니다. 이 정리를 하면 아마 우리 지난 시간에 플랫밴드 전압은 이쪽으로 내려앉는다고 했고 문턱 전압은 좀 올라간다 했고 C민은 위로 올라가서 이쯤에 여기가 C민 프라임이 될 테니까 대충
여기를 점을 찍으면 그래프는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다가 너무 빨리 내려갔다. 좀 천천히 쭉 빠져서 여기서 만나서 쭉 갈 겁니다. 크게 다시 그려보자. 너무 못 그렸다. 이렇게 내리고 이거는 올라가고 얘는 위로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또 올라가면서 네, 이런 그림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검정색 선에서 빨간색 선으로 바뀌는 CV 곡선을 얻게 될 겁니다. 네, 설명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거는 이제 문제를 푸는 스킬이긴 한데요. 요 축을 잘 보세요. 나는 이 예제 문제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걸 하나, C를 하나, 이 커브의 개형에 변화는 없습니다만, 뒤따르는 문제는 이 Y축이 C냐 또는 C 나누기 C학스냐에 따라 좀 얘기가 달라질 여지가 있어서요. 이 문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요것도 예의주시해서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을 낚시질 하려고 문제를 이렇게 속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넣은 게 아니라 반도체 회사에서 이 CV 곡선을 할 때 C 악스의 노멀라이제이션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cap normalized to C 악스입니다. 그래서 옥사이드 캐파시턴스 값에 어, 노멀라이제이션 시켰다는 걸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C가 C 악스면 1이 되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1의 값을 가지게, 레이쇼를 가지게 여기 1이 되도록 모든 캡 값을 다시 스케일링을 바꾼 겁니다. 이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 예제 문제 풀 때 그거를 좀 주의해서 이 예제 문제에 답을 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예제 문제는 풀어보면 옥사이드의 두께를 더 얇게 가져가는 겁니다. 감소를 시켜서 두께를 더 줄였을 때 CV 특성 곡선은 어떻게 변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주어진 CV 곡선 확인을 하고 이렇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풀까인데 하나하나 중요한 크리티컬한 포인트들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해봅시다. 플랫밴드 전압은 메탈과 반도체 이람수의 차이입니다. 파이 M하고 파이 S의 차이인데 여기에 옥사이드의 두께가 있나 없나를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메탈의 이람수라고 하는 것은 메탈의 페르미 에너지 레벨과 진공 에너지 레벨 사이의 이 차이인데 왜 메탈이고 가운데가 옥사이드가 끼어있고 반도체인데 이거의 두께가 바뀐들 그런 영향을 받나? 라고 생각해 보면 안 받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지표입니다. 반도체도 그렇죠. 진공에너지 레벨에서 이 밴드갭을 가질 거고 EC, EV가 있는데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 P타입 기준으로 이게 EF 반도체면 이만큼의 차이가 IS인데 두께랑 무슨 상관일까? 그럼 반드시 도핑 농도에 순수하게 의존하는 게 워크 펑션이니까 두께랑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노 체인지입니다.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굳이 바뀐 걸 플랫밴드 프라임이라고 하면 둘이 똑같을 겁니다. 이거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문턱 전압은 이제 그럼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어떤 조건 하에서 옥사이드의 두께를 얇게 만들었을 때 이게 반도체 회사가 10나노 공정 기술을 만들고 7나노를 만들고 5나노, 4나노, 3나노, 2나노 갈 때 하는 일이 그겁니다. 모스 캐패시터에 옥사이드의 두께를 얇게 더 얇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즉 C 악스 값을 증가시키는 게 반도체 테크 공정 기술 개발의 핵심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문턱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인데 문턱 전압식을 일단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문턱 전압은 플랫밴드 전압 더하기 서피스 포텐셜인데 원래는 문턱 전압 조건이니까 벌크 포텐셜의 2배 그다음에 C학스분의 디플리션 영역에서부터 오는 차지 덴서티 양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요 Q 디플리션의 값 자체가 비례하기를 이 NA랑 2 곱하기 파이 F에 비례하는 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지금 주어진 거는 옥사이드의 두께 X낫. 우리 책은 X낫이라 쓰지만 업계에서는 Tx로 많이 쓰는데요. Cx가 Tx분의 입실론 SiO2잖아요. 우리 책대로 쓰면 X낫분의 입실론 SiO2가 되고 얘를 얇게 하면 얘는 올라가네. 그럼 여기 분모가 올라가니까 얘는 내려가네요. 뭐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맞나요?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두께가 얇아지면 옥사이드 캡이 느니까 얘가 늘 겁니다. 그래서 얘는 내려갑니다. 라고 답해서 그럼 문턱잔압이 요렇게 오겠네요 하고 그리면 되나요? 라고 물은 건데 그래요. 이거 잘 봐야 돼요. Y축을 잘 보세요. 위에 있는 이건 이제 문제를 납치질하기 위한 느낌이긴 한데 이 식만 문턱잔압에 식만 넣고 보면 옥사이드의 두께를 얇게 만들면 문턱 잔압은 낮아집니다. 뭐 얘는 노체인지 안 바뀔 거고 얘는 도핑 농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얘도 도핑 농도니까 결국은 이 분모에 있는 C악스에 의해서 온전히 문턱 잔압이 결정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VT가 저거잖아요. 어디 갔냐? 옥사이드에 의해서 나누어졌으니까 그 형량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C악스로 나눈 캡값하고 요걸 Y축에 쓸 건데 이거랑 vs VT의 위치를 볼 건데 혹시 영향이 있나 재차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봐도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뚫어져라 봐도 없습니다. 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낮아지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갑시다. C민. C민이면 요 값이죠. 요 값이 이제 옥사이드의 두께를 얇게 만들면 어떻게 변할까를 살펴야 되는데 이 C민은 앞서 얘기한 대로 옥사이드 캡과 디플리션 캡의 병렬형 변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죠. 계산을 하면 C민 분의 1은 Cx 분의 1 더하기 C뎁 분의 1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지금 옥사이드의 두께를 아까 여기 낮췄으니까 Cx는 는다고요. 그럼 얘가 늘어나네. 얘가 늘면 얘는 어떻게 될까? 이건 이제 그냥 수학입니다. 일단은 둘을 통분을 해서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내가 풀어야 되는 게 따라서 C민이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C민은 하고 쓰면 위아래 바꾸면 되죠. Cx, C뎁 나누기 Cx 더하기 C뎁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Cx 둘 다 증가하고 증가하면 어이,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답하기가 되게 이제 까다로워집니다. 여기 Y축이 C 나누기 Cx니까 여기 들어가는 이 값 역시 Cx에 노멀라이즈드 되어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요 Cx를 이쪽으로 당겨 올게요.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당기고 보면 요 Y축 라인에 들어가는 요 값, 요게 내가 C민이라고 했지만 엄밀히는 C민을 C악스에 노멀라이제이션 한 값입니다. 그걸 내가 강조하고 싶어서 앞에 예제에서도 강조한 겁니다. 앞에 우리가 CV 곡선 계산할 때는 그냥 이렇게 됩니다라고 할 때 여기가 C민이라고 할 때 이게 C였어요. 그걸 C민이라고 하고 그 C민을 이렇게 계산했었다고요. 여기 문제는 이 Y축을 C악스 값에 노멀라이제이션 했기 때문에 옥사이드의 두께 X낫을 줄였을 때 C민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이 질문은 이건 내가 그냥 쓴 거고요. 요 Y축의 요 값이 요 최종값 요 검정색 라인이 위로 올라갈까요? 밑으로 내려갈까요? 이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요걸 계산한 다음에 반드시 옥사이드 캡으로 나누세요. 그래야 Y축의 변화, 이 값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결정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보고 나면 이제는 여기 클리어하게 분모에 SX 하나 있고 얘가 늘어나니까 전체 값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C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C민, 즉 인벌전 모드에 들어갔을 때 여기 평평하게 있는 이 캐패시턴스 값은 옥사이드 캡으로 나눈 요 노멀라이제이션한 이 값이니까 얘는 감소한다라고 대답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C민이 내려간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꺼번에 그림으로 좀 예쁘게 그려보면 얘는 변동사항 없고 문턱 전압은 더 낮아지고요. C민은
요거보다 더 밑으로 가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오고 여기는 똑같이 가다가 해서 더 빠르게 내려가면서 더 낮은 곳까지 와서 이렇게 일정하게 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Cx vs 게이트 전압 이런 데이터를 반도체 공장에서 굉장히 자주 봅니다. 이건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감시의 대상입니다. 감시를 하는 이유가 어, 아침에 생산한 웨이퍼랑 밤에 생산한 웨이퍼랑 공휴일에 생산한 웨이퍼랑 다 똑같아야 되기를 우리는 희망하기 때문에 옥사이드의 두께가 혹시라도 뭐 옥사이드를 만들어주는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장비 엔지니어에게 호출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걸 어떻게 알까? 장비 자체에 뭐 전원이 갑자기 나오거나 가스 공급이 안 되거나 하면 장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센서들이 알람을 울리겠지만 뭐 다 정상 가동했는데요. 근데 왜 D램이 망가졌어요? 라고 할 때 차단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찾는 순간은 이미 손실액이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최종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의 웨이퍼 가격이 제일 비싸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생기는 타이밍에 웨이퍼만 뜯어내서 버리면 돼요. 그게 영업 이익에 도움이 되잖아요. 손실을 최소화해서. 항상 모니터링을 해요. 이 웨이퍼는 지금 잘 가고 있냐, 우리가 설계한 대로 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예전에 한번 설명한 것 같아요. 웨이퍼 이렇게 자르잖아요. 최종 제품이 되려면 이렇게 자를 때 결국 요 안에 있는 칩만 쓰기 때문에 그 칩과 칩 사이에 여기 엣지 라인에 있는 요런 공간은 죽어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데드 에어리어라고 하거든요. 결국 잘라 나가는 버릴 거예요. 이왕 버리는 거 여기다 뭔가를 넣어서 감시 체계를 만들자라고 해서 테스트 엘리먼트 그룹을 여기다 항상 넣습니다. 이거 앞 글자는 태그라고 했죠. 예전에 한번 설명한 것 같습니다. 이 태그 안에 모스 캐패시터 들어갑니다. 그럼 만들어서 뭐 하는데요? 이 CV를 찍습니다. CV를 찍어서 원래 우리가 설계자가 소자 엔지니어가 타겟팅한 게 검은색 선이에요. 이게 이제 노미널 커브라고 합니다. 우리 목표치. 근데 이 노미널 커브에서 너무 많은 변인이 생겨서 커브가 변하면 즉시 엔지니어에게 보고가 올라갑니다. 이거 이상한데요. 와서 보세요. 일단 웨이퍼 더 다음 단계로 안 갈게요. D램 만들 때 한 500단계, 500에서 550 스텝 밟아야 되거든요. 뭐 한 32번째쯤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면 그나마 어, 이 웨이퍼 버리더라도 손해가 덜 나요. 근데 거의 마지막 단계인 뭐 450번 단계에서 이런 이슈가 생기면 이게 첫 번째 스텝부터 449번째까지 스텝까지 사용한 재료와 전기와 인건비와 그런 거 따져보면 이게 손실액이 커져요. 그래서 초반에 이런 걸 잘 잡아내야 돼서요. 이걸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겼는데 인지 못하고 계속 반도체 웨이퍼 흘려가지고 450번째쯤에서 이거 문제 생겼어요. 상무님 죄송합니다 하면 야, 그거 진작에 발견했어야지. 뭐. 근데 이런 것들이 사람이 다 발견할 수는 없어요. 장비가 뭐 24시간 동안 같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테스트 엘리먼트 그룹 안에서 자체적으로 실시간으로 이런 걸 이제 웨이퍼 레벨 테스트를 거칩니다. 뭐 이런 건 웨이퍼 레벨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고 이것도 요즘 인공지능 기술을 써서 데이터 올라오면 알아서 인공지능 이런 건 이제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데요. 데이터 레이크 안에다 다 잡아놓고 스스로 판정합니다. 웬만한 건. 근데 도저히 AI가 판단하기 힘든 게 들어오면 엔지니어가 붙어서 분석을 하고 뭐 그게 하루가 걸리건 이틀이 걸리건 이게 제대로 된 거면 계속 러닝을 흘리는 거고 아니면 웨이퍼 빼내서 별도 테스트를 거쳐서 이 일이 뭔지 스터디도 하고 이걸로부터 레슨을 얻어서 다음번에는 야, 공정을 이렇게 절대 하면 안 되겠다 하고 기록을 남겨둡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퇴사하고 나가고 다른 사람이 와도 이런 게 문제구나 하고 학습을 하게 되고 그게 그 기업의 노하우로 남게 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런 테스트 스트럭처 자체를 연구하는 연구 그룹들도 많습니다. 어떤 테스트 스트럭처를 만들어야 이 공정 기술을 평가하기에 가장 합리적인가 이런 것도 하나의 노하우입니다. 이건 책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기업에 가서 선배 사원들이 해둔 거 보고 항상 매의 눈으로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갖추면
기업에 가서 아, 저 사원은 남다르구나. 생각이 있구나. 뭐 아이디어가 좋네. 이렇게 평가받을 겁니다. 일단 요 모스 캐패시터도 이런 공정을 모니터링하는 데 쓰이는 가장 대표적인 소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얘기를 잠깐 했고요. 이제 그 다음 얘기로 또 가봅시다. 지금 우리가 공부한 거는 이상적인 아이디어란 모스 캡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하다는 의미 중에 하나로 썼던 게 옥사이드 내부에는요, 옥사이드, 인 옥사이드, 노 차지라는 얘기를 예전에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MOS 방향으로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옥사이드 쪽은 항상 리니어한 밴드 엣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쪽은 구부러진 파라볼릭한 이런 밴드 밴딩을 가졌습니다. 얘는 왜 2차 곡선이고 얘는 왜 1차 곡선인지를 일렉트로스태틱스 관점에서 고민해 보면 출발 자체가 다르죠. 이 반도체는 이 내부에 도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Na 또는 Nd 플러스로 이건 이제 P 타입 기판, 이건 N 타입 기판이겠죠. N타입, N웰, P타입 기판의 N웰. 이 일정한 저기 위치에 상관없이 유니폼하게 도핑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 차지 덴서티가 0이 아니었고 그로부터 전기장 저거잖아요. 저기 과성의 방정식. 그래서 이게 0이 아니니까 전기장은 미분해서 상수니까 자기 자신은 1차 함수. 전기장은 뭐 전압을 미분해서 마이너스 붙이고 얘가 1차 함수니까 전압은 2차 함수. 에너지는 벤 다이어그램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QV니까 얘가 2차 함수니까 에너지 벤 다이어그램도 2차 함수. 그래서 구부러져 있어요. 근데 옥사이드는 우리가 모스 벤 다이어그램 처음 공부할 때 그 안에 차지 없어요. 그래서 로우는 0일 거예요. 그래서 로우가 이게 0이니까 전기장은 상수함수예요. 그래서 상수함수인데 여기 전압 계산하면 1차가 나올 거고 벤 다이어그램은 1차예요. 그래서 절대로 구부리지 마세요. 쫙쫙 피세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또 뭐 덧붙여 얘기했던 게 여기에 기울기가 1대3 된다는 얘기도 기억날 겁니다. 쫙쫙 핀다는 얘기는 노차지, 옥사이드 안에 전하가 하나도 없다는 굉장히 아이디어란 모스 공정을 만들어내야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 리얼 모스 디바이스에는요, 나오죠. 이 always 이런 말 공학 서적에서 잘 안 씁니다. 항상 있다라는 말은 진짜 단 하나도 안 된다는 케이스가 없어야 되는데 이 always를 썼다는 건 항상 어떤 옥사이드 내에 전하가 있다는 건 아직까지도 2나노 반도체 기술이 이제 양산이 되니 많이 개발이 되니 많이 이런 세상에서도 여전히 엔지니어들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 말 틀렸어요. 진짜 아이디어란 옥사이드 만들어냈습니다. 하고 어딘가에 연구 논문이 되고 먼 훗날 교과서에 옛날에는 이 옥사이드 안에 차지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노차지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현재는 이런 기술이 확보가 되지 못해서 옥사이드 내에 그러면 다양한 차지가 있다라고 하고 그 차지들이 어떤 종류가 있냐를 분석해내고 있습니다. 그 종류를 한번 살펴봅시다. 오른쪽에 어, 옥사이드 내부와 그다음에 표면, 여기 표면은 옥사이드와 반도체 계면입니다. 둘로 크게 나누어서 옥사이드의 전하들을 구분할 겁니다. 첫 번째 옥사이드 내부인데요. 내부도 크게 하나, 둘로 나눕니다. 두 번째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모바일 차지라고 불리는데요. 모바일 이온화되어 있는 전하가 옥사이드 SiO2 층 안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Na 플러스, K 플러스라고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옛날에 인텔 회사에서 풀지 못한 미스테리한 숙제였었습니다. 점심시간 전에는 모스캡의 문턱 전압이 0.1V인데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 생산한 웨이퍼의 문턱 전압은 0.2V가 나오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는 다시 또 0.1V 나오고 다음날 점심시간 지나면 0점이 나오고 정말 재미난 현상이 있어서 이거는 미스테리다. 미스테리어스한 어떤 이벤트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웃자는 얘기지만 점심을 안 먹이면 되겠네요. 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원인이 나중에 알려진 바가 그 포테이토 칩에 나트륨 많이 쓰잖아요. 소금. 사람들이 이제 이 포테이토 칩을 점심 때 미국 사람들 좋아하니까 많이 먹고 손에 이런 이온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손도 씻는다고 씻었지만 알잖아요. 손 깨끗하게 씻으려면 한 30초 정도 흐르는 물에 가만히 대고 있어야 돼요. 비누칠도 해야 되고. 그 정도로 손 씻으라고 하지만 누군가는 말 안 듣고 그냥 대충 씻고 들어와요, 팹에. 장갑을 껴도 장갑 사이로 이런 이온화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과거의 반도체 장비들은 패키징이 완전히 안 돼 있었어요. 사람 손으로 웨이퍼 나르기도 했고요. 요즘은 다 자동화돼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하여튼 이 이온화되어 있는 차지 중에 특히 나트륨하고 칼륨 계열들은요. 이런 건 이제 알칼리 계열이죠. 알칼리 메탈 이온들이 주로 높은 수준 충분한 이동도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옥사이드라고 하는 유전체 내부에서 전기장만 가해주면 이 전하를 띤 입자잖아요. 플러스로 오, 전기장 가할 거잖아요. 메탈 옥사이드 반도체 구조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게이트 전압 인가하니까 전기장이 있단 말이에요. 전기장이 주어지면 under an applied electric field 하에서 옥사이드 내부에서 드리프트 되기에는 충분한 모빌리티를 가진 녀석들이 주로 메탈 이온들이 그래요. 특히 알칼리 계열. 이거 아닌 이온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스캡의 전압값 자체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정말로 두툼한 옥사이드를 쓴다 치더라도 5볼트면 높은 전압이에요. 한 이 정도 가했을 때 이 내부에서 전기장, 이 5볼트에 해당하는 전기장이면 두께를 예를 들어 계산의 편의를 위해 1나노라고 하면 5볼트 나누기 1나노인 전기장이겠죠. 보통 이게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미터니까 올리면 5kV per 마이크로미터고 보통 반도체 분야에서는 볼트 퍼 센티미터로 많이 쓰거든요. 그럼 센티미터로 바꾸죠. 나노미터는 마이너스 7승 센티니까 올리면 50 메가볼트 퍼 센티미터예요. 이 정도 나오겠네요. 5볼트가 하면. 요즘 차세대 소자들은 1볼트 정도 되니까 10 메가볼트 퍼 센티미터. 요 정도가 옥사이드, 특히 MOS 구조를 가질 때 옥사이드 내부에 인가되는 내부의 전기장의 세기입니다. 네. 1000만 볼트 퍼 센티미터가 인가됩니다. 1000만. 잘 기억하라고. 서울의 인구가 요즘 1000만이 좀 안 되긴 하지만 1000만이라고 기억을 하면 좋으니까. 옥사이드의 전기장 1000만. 근데 실제 이 정도 걸리잖아요. 옥사이드에. 옥사이드에 브레이크 다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절연막으로서 기능을 상실하는 사실상 최대 전기장 값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1볼트에 1나노 옥사이드 두께가 1나노면 거의 옥사이드가 살아남지 못하는 수준이구나. 그 말은 이렇게 다이렉트로 흐르는 게이트 전류가 진짜 존재합니다. 이거를 1 나노암페어 퍼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관리하려고 사람들이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잠깐 딴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우리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모바일 차지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전기장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얘들 잘 움직여요. 모빌리티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하는 일은 위에 플러스를 가면 얘들은 밑으로 이쪽으로 다 내려와 있어요. 그다음 전압의 방향을 마이너스로 하면 얘들은 또 위로 다 붙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움직이니까 더 괴롭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CV 곡선을 찍는데 옥사이드 안에 모바일 이온 차지만 있다고 합시다. 물론 앞으로 더 다른 종류가 있는 거 공부하겠지만 모바일 이온 차지만 있을 때 CV 곡선이 이렇게 나오는 게 만약에 플러스 전압으로 한, 한 10시간 인가하면 웬만하면 요 밑으로 다 달라붙을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하는데요. 충분히 DC 전압으로 스트레스를 준 다음에 CV를 하나 찍었어요. 마이너스 전압을 한 또 10시간 가해서 스트레스를 줘서 그럼 이온화된 차지들을 위에 다 붙겠죠? 그럼 또 CV를 찍어요. 그 CV는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될까요? 빨간 거 기준으로. 좋은 시험 문제가 되겠죠. 고민해 보세요. 뭐 이런 거 시험 문제 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수능식으로. 김진서 학생은 SKCT에 합격한 바 너무 흥분해서 모스캡 실습할 때 포테이토 칩을 잔뜩 먹고 왔다. 근데 옆에 학생은 SKCT 떨어진 것 같아서
긴장해서 밥도 안 넘어가고 그래서 손에 나트륨을 묻히지 않고 모스캡을 만들어 왔다. 두 학생의 CV는 각각 어느 것이겠느냐. 뭐 이런 농담의 농담,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 이거 어떻게 될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힌트는 문턱 전압이 어떻게 변할지를 고민해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 차지의 존재, 알카리 메탈 이온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 나중에 공부하게 될 때 알카리 메탈을 써서 뭔가 이 위에 메탈 배선이나 아니면 이 위에 메탈이 붙지만 트랜지스터 옆에 트랜지스터하고 카파로 보통 이어요. 카파를 잇는 과정에서 이 카파가 확산에 의해서 어디론가 가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생길지도 고민해 보세요. 항상 나중에 기업에 가서 일을 하게 될 때 내가 쓰는 금속 물질이 트랜지스터, 특히 모스라고 하는 핵심 파트에 어떤 임팩트가 있을까를 고민할 때 첫 번째로 옥사이드 내부의 모바일 이온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관련된 자료를 찾아서 논문도 찾고 학회 자료들도 찾아서 공부해 보면 될 겁니다. 주로 알려진 건 알카리 메탈 이온들, 화학 시간에 공부했을 겁니다. 알카리 메탈 계열들이 옥사이드 안에 들어오면 정말로 잘 움직입니다. 이걸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싶으면 이런 모스 캡을 만들어서 또 새로 배선 공정이 바뀌고 뭐 온도도 바뀌고 압력도 바뀌고 물질도 바뀌면 모스캡을 만들어서 CV 곡선을 찍어서 어떻게 CV 곡선이 이동하는지를 보고 간접적으로 이 내부의 모바일 차지가 영향이 어느 정도다. 문턱 전압을 만약에 0.5V로 설계했는데 뭐 한 50mV 영향을 주네요. 그 정도는 D램 읽기 쓰기 동작에 큰 영향 없으니 이 정도는 오케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엔지니어로서 판단을 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실험을 설계하고 평가도 하고 하는 게 일이죠, 일. 한 개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유형으로 가볼게요. 옥사이드 안에 또 다른 전하를 띤 입자로 있는 두 번째 유형이 트래픽 차지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에 그 일러스트레이션 그림으로 그려뒀습니다. 옥사이드 내부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겁니다. 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채 여기 박혀 있는 겁니다. 읽어보면 하이 에너지 일렉트론 또는 하이 에너지 홀들이 이게 옥사이드 안으로 주입이 된 겁니다. 아니 왜요? 왜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만약에 소스가 있고요. 이쪽이 드레인이면 모스 FET를 생각해 보면 드레인에다가 전압을 가해서 소스 기준으로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해서 여기 인버전 레이어가 생성돼서 전자가 막 이동할 겁니다. 우리가 반도체 물리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전자가 진짜 이렇게 양반처럼 제대로 앞쪽으로만 갈까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안 간다고 배웠습니다. 얘는 브라우니언 모션으로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러면서 난리치면서 다만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평균적으로 플러스를 향해 가긴 가지만 3차원 방향으로 XY G축 방향으로 지 멋대로 움직이면서 갑니다. 절대로 이렇게 얌전하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이런 걸 설명을 다 하기 힘드니까 그냥 서자의 클래시컬하게 입자의 파티클 움직임이라고 하고 평균 속도를 생각을 해서 드리프트 되어 간다라고 하고 뭐 모빌리티라는 개념도 끄집어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해가 되네요. 여기 전자가 나와서 갈 때 분명히 이런 90도로 올라가는 운동도 할 겁니다. 근데 요쪽은 소스 쪽은 아직까지 가속 운동을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이 드레인 쪽까지 오는 녀석들은요, 확률적으로 충돌을 안 하고 럭키하게 쫙 가속 운동을 하고 꽝 부딪힐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실리콘하고 부딪혀서 바로 90도로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 트랜지스터의 이 드레인 근처, 소스보다 드레인 쪽, 특히 이쪽 드레인 단 요 라인에 이 되게 옥사이드 두껍게 지금 그림을 그려뒀는데요. 좀 그나마 비슷하게 그려보자면 옥사이드 이렇게 있으면 이 소스 드레인이 있으면 전자가 나와서요. 이쪽 편에서 이렇게 안에 박혀 들어가. 드레인 사이드 쪽에 주로 옥사이드 하이 에너지를 가진 옥사이드 여기 전자가 하이 에너지 일렉트론이 옥사이드 안에 쏙 하고 박힙니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하고 혼자 있습니다. 덩그러니. 근데 SiO2 분자가 이렇게 생겼을 텐데 여기에 전자가 어디 박힙니까? 만들다 보면 SI하고 O 이렇게 있는데 O 하나만 있어요. 여기 덩그러니 비어 있어요. 이런데 전자가 내가 할게 하고 여기 탁 박힙니다.
그래서 이게 SiO2라는 분자를 퍼펙트하게 만들면 되는데 못 만들어내요. 이걸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300mm 웨이퍼, 12인치 웨이퍼죠. 여기에 SiO2 분자를 크기를 이렇게 두께를 세워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기에 하나만 더 SiO2 분자가 올라오잖아요. 요게 한 0.25 나노미터 정도 되거든요. 300mm에 0.25 나노미터니까요. 300mm를 우리 400km 경부선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0.25 나노미터 튀어나온 게요. 개미 한 마리 두께예요. 400km 경부선,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선에 여기 개미 한 마리 여기 있잖아요. 요게 없는 수준으로 관리해야 300mm 웨이퍼에 유니폼하게 SiO2 방막을 하나 까는 거예요. 거의 극한 직업이에요, 내가 봐도. 서울, 부산에서 고속도로 아스팔트 포장하는데 거기 개미 한 마리도 없게 깔끔하게 평탄화 작업을 하세요. 건설회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요. 하겠지만 반도체 회사의 엔지니어든 그걸 못 해내면 여기에 이 두께가 바뀌어서 여기에 전자가 하나 퍽 박히고 이 두께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이쪽에 옥사이드 이렇게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죠. 이런 일을 엔지니어들이 찾아내고 관리하고 24시간 365일 아무 문제 없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의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반도체 기술 보면. 자, 돌아와서 뭐 두께 얘기를 잠깐 딴 얘기를 했지만 주로 이쪽 드레인 단 쪽에 요 내부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홀은 뭔데요인데요. 이게 인벌전 레이어가 전자만 있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MOS 벤 다이그램 다시 그려보면 인벌전 모드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페르미 레벨을 그려보면 이렇게 역전돼 있죠. 그래서 이쪽에 전자가 바글바글 모여 있잖아요. 여긴 그럼 홀 없어요? 라고 내가 묻고 싶어요. 아니, 홀 낮은 에너지 상태는 여기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다이나믹 시츄에이션 반도체 물리식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요. 여기 홀 있어요.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 드레인에 높은 전압하고 VDS 0보다 크게 여기에 쪽에 소스 접지시키면 전기장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에 홀이 있으면 홀도 이쪽으로 가속 운동해요. 이게 전류를 흘리는 주인공은 아니지만 있긴 있을 거예요.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그때 어떤 놈이 꽝 충돌나서 위로 또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 생겨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표현했죠. 여기 책에서는 주로 소스 쪽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쪽이 드레인이고 이쪽이 소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없느냐 없진 않아요. 여기도 있긴 있는데 다수 옥사이드 트랩 차지가 발견되는 쪽은 트랜지스터를 한동안 계속 워킹을 시켜서 동작을 시켜서 전류를 흘리면 요 양이 서서히 늘어요. 그래서 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요런 양을 QOT라고 이거는 시간에 대한 함수일 겁니다. 나중에 더 학년이 올라가서 TDDB, Time Dependent Dielectric Breakdown입니다. 다이렉트릭 옥사이드층이에요. 시간에 의존해서 브레이크다운 되는 거 측정도 하고 데이터도 볼 겁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어디서 일어나느냐? 드레인 쪽. 여기 NMOS 기준입니다. PMOS는 도 드레인 쪽이에요.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합시다. 두 개 얘기했고 이제 표면 쪽으로 넘어갑시다. 표면은요, 여기입니다. 여기. SiOX는 뭡니까? 원래 SiO2 다음에 실리콘 아닙니까? 그건 이상적인 모스 디바이스고요. 실제 리얼 모스를 만들면 SiO1짜리 결합도 있고 SiO 0.5짜리도 있습니다. 0.5가 말이 됩니까? 옥사이드 원소를 어떻게 쪼갭니까? 이 말이 아니라 2대1 비율로 결합이 된 녀석들도 보이고 그래서 이게 x가 0부터 2 사이의 값을 가지는 아직 덜 연근, 덜 익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SiO2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 버퍼 레이어쯤 됩니다. 버퍼 레이어도 많이 이상한 것 같고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Si하고 O하고 만나서 SiO2 화학 반응이 돼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SiOX가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안 생기도록 하는 화학 반응을 공부를 해서 만들어내면 반도체 기술 진일보 하는데 기여하겠죠. 근데 아직까지 알려진 바
Si하고 O2가 만나는 드라이 옥시데이션 방식과 Si와 수증기, 가스가 만나는 웻 옥시데이션 두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산화막을 기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뭐 퍼펙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도 있어요. SiO2를 그냥 실리콘 위에 증착, 디파지션 시켜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증착한 SiO2의 퀄리티보다는 이렇게 결정 실리콘, 크리스탈 실리콘에 산소를 주입해서 만드는 요 드라이 옥시데이션이 훨씬 더 하이 퀄리티 SiO2를 만들어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증착하는 기술이 더 발전하면 어느 날 이런 산화 공정, 옥시데이션 공정이라는 게 교과서에서만 존재하는 이 기술로 바뀌겠죠. 아직은 더멀 옥시데이션이라고 하는 산화막을 만드는 공정 기술이 훨씬 좋습니다. 특히 이제 드라이 옥시데이션, 수증기를 쓰면 웻, 산소를 쓰면 드라이인데요. 이것도 뭐 오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O3가 훨씬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서 반응이 좋아서 그긴 하는데 이건 이제 뭐 트랜지스터 종류에 따라 좀 다릅니다. 드라이 더멀 옥시데이션 기술은 보통 한 1000도에서 1200도까지 올리거든요. 그래서 나노막을 만듭니다. 이러면 실리콘 녹는 거 아닙니까? 하고 헷갈릴까 봐 실리콘은 1450도가 녹는 점이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 녹습니다. 원래 얘기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존재하는 요 전하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픽스 차지라고 해서 QF라고 하는데요. 어, 이 QF는 어디서부터 유래했을까를 사람들이 스터디하고 있는데 일단 잘 알려진 바는 엑세스, 과잉이죠. 과도하게 있는 아이오닉한 실리콘 때문이다라고 일단은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게 완벽하게 이론화되어 있고 뭐 이거다라고 100% 말은 못하지만 사람들이 엑세스 아이오닉 실리콘 때문에 픽스드 차지가 생기는구나라고 알려져 이렇게 플러스로 표시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심볼로 예, 고정이 되어 있는 전하량입니다. 근데 표면에 그러니까 SiOX 레이어 안에 박혀 있습니다. 실리콘 이게 이제 엑세스 아이오닉 실리콘이 뭔데요? 뭐라고 물으면 이게 실리콘 표면에서 나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표면에서부터 부러져서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탈 결정 재료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다 배웠잖아요. 다이아몬드 스트럭처. 이런 게 이제 부러져서 튕겨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위에 이제 액세스하게 실리콘 원자가 존재하는 거죠. 요런 놈 때문에 QF 값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액세스 아이오닉 실리콘 때문에 QF가 생긴다. 네, QF는 픽스드 차지를 표현하는 심볼입니다. 앞에서 이 얘기를 안 했네. 모바일 차지는 QM이라 쓸 거고요. 오, 옥사이드 내에 갇혀 있는 전자나 홀은 Q 옥사이드 트랩 OT 쓸 겁니다. 표기 방식이니까 따라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고요. 네, 다 된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럼 이 QF를 줄이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이 SiOX에서 이 X 값을 최대한 2에 근접하도록 할 수만 있으면 QF 값은 거의 0에 가깝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단위인데요. 이거 개수, 아, 이게 나중에 책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2m이라 쓰면 이거를 쿨롱 퍼 단위 면적당 전하량으로 쓰는 데도 있고요. 얘를 그냥 개수로 말합니다. 그러면 이 앞에 사실은 Q 곱하기 단위 전하량 곱하기 넘버 표기를 그냥 내 마음대로 한 건데요. 이렇게 해야 엄밀히는 요 개념이 나옵니다. 근데 책에 따라서 단위 면적당 모바일 차지의 개수도 QM이라 쓰기도 해요. 그때 너무 놀라지 말고 이게 틀린 거 아닙니까? 하지 말고 항상 머릿속에 혼재해서 단위 면적당 어, 차지의 개수. 근데 사람들이 개수를 얘기해도 당연히 단위 전화를 곱해서 계산할 거기 때문에 QM이라고 해도 개수 나누기 면적이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지 말고 여기 항상 단위 전화량 개수당 쿨롱 유닛 차지 Q 곱하는 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하고 좀 받아들여 주세요. 논문에 따라 이게 틀린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도 또 하나 언급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유형입니다. 다섯 번째가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내면 또 그게 논문이 되고 연구가 될 겁니다. 네 번째 유형은 요 SiOX 레이어하고 실리콘 그 궤면에 달라붙어 있는 건데 이거는 실리콘이요. 위에 있는 SiO2 분자하고 이렇게 뭐든 결합을 완성하면 이렇게 결합을 완성한 실리콘은 문제가 안 되는데 지 혼자 팔 하나 덩그러니 내밀고 있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얘를 중심으로 볼게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 바닥 다 결합을 완벽하게 했는데 위에 결합할 데가 없어서 혼자 있는 이 결합을 우리는 댕글링 본드라고 합니다. 뭐 혼자 있으니까 댕글댕글하죠. 네. 이거 그 콩글리시 아니고 진짜 영어예요. 댕글링 하고 있는데 이 녀석에 만약에 전자가 하나 칙 달라붙잖아요. 그러면 옥사이드 내부에 엄밀히는 표면이죠. OS 계면에 전하를 띤 입자가 트랩 갇히게 되죠. 이런 녀석은 인터페이스에 있는 전하라고 해서 QIT라고 심볼로 쓰고 트랩드 차지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픽스드 차지냐, 트랩드 차지냐. 이게 인터페이스인데 뭐 좀 이상한데요. 근데 SiOX가 있으니까 SiOX 내부에 픽스드 고정되어 있는 전하량은 QF, 진짜 SiOX랑 실리콘 사이 표면에 있는 전하는 트랩드 차지 QIT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퍼펙트하게 잘 만들어진 SiO2 내부에 있는 이동 가능한 알칼리 메탈은 QM, 그다음에 이 채널 영역에서 움직이던 전자나 홀들이 이쪽으로 튕겨 들어올 때, 그러니까 하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나 홀들이 옥사이드 안에 박히는 건 트랩드 차지 인 옥사이드인데 QOT. 그리고 밑에 있는 QIT하고 위에 있는 QOT하고 달라요. 근데 단어를 트랩드 차지라고 해놓으니까 같은 걸로 오해하던데 다릅니다. 왼쪽에 있는 이 그림으로 옥사이드 내부에 있는 차지를 띤 입자가 어디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고 분류 작업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래서 옥사이드 내부에 있는 차지의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런 옥사이드 차지가 그러면 어떻게 트랜지스터의 보스 캐패시터의 특성값, 보통은 문턱 전압 많이 보는데요. 문턱 전압에 어떻게 이펙트, 영향을 주느냐를 좀 봅시다. 여기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일반적으로요, 옥사이드 안에 전하가 있으면요, 이거는 이제 모바일 전화, 스텝된 전화, 픽스 전화 다 얘기하는 겁니다. 뭘 만들어내냐면 게이트 전압의 뭐 이동, 변화 이런 것들을 유발시킵니다. 근데 어떤 게이트 전압이냐면 문턱 전압 조건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게이트 전압이니까 문턱 전압이에요, 그냥. 스레솔드 조건에 도달하기 위해 요구되는 게이트 전압의 변화, 문턱 전압 변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턱 전압이 바뀌어요, 델타. 옥사이드가 아예 없는 퍼펙트한 모스 캐패시터나 모스 FET의 문턱 전압 값이 있겠죠. 그거 대비 옥사이드에 전하가 붙어 있으면 바뀐단 말이에요. 얼마나 바뀌느냐? 사람들이 이제 식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요건데요. 여기 있는 로가 그거죠. 차지 덴시티를 나타내는 심볼로 썼잖아요. 그래서 옥사이드 내부의 X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건 뭐냐면 MOS 구조가 있으면 여기 옥사이드 M하고 O 사이 O의 계면을 X 이꼴 0이라 두고요. 요 안쪽 방향을 X라고 할게요. 자, 이때 요 Y축을 로 OX X에 대한 함수로 쓰면 예를 들어 아까 모바일 이온 같은 것들 마이너스 전압을 충분히 한 10시간 이상 가해주면 요 표면에 다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피크를 치면서 분포할 겁니다. 이렇게도 있을 거고요. 또 뭐 만약에 플러스 전압을 10시간 이상 가하면 이 플러스 전압을 띤 모바일 이온들이 여기에 플러스를 가니까 나 이쪽으로 다 갈래 하고 이렇게 또 다 몰려 있기도 합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차지 덴서티가 분포하는지를 상상하고 모델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옥사이드 내에 있는 전압 밀도 값이 문턱 전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를 이제 수학적인 식으로 연계를 시킨 값이 요 이퀘이션입니다.
여기서 이제 X가 앞에 곱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곱해진 의미를 살펴보면 만약에 이걸 이제 뭐라고 할까? 로 2X라고 하고 이 OS 계면에 가까이 있는 걸 로 1X라고 하면 X가 여기에 0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쪽은 X가 X나 TX 사이드 두 개인 위치겠죠? 그 말은 로 1인 경우가 여기 로 1X가 곱해질 때 이게 TX 근처의 값으로 곱해질 거예요. 근데 아니, 로 2x 같은 경우는 요 앞에 있는 x의 값이 사실상 거의 0에 가까운 값이 곱해져서 생각해 보면 로 2x MO 계면에 이렇게 뭔가 차지가 많이 붙어 있는 놈은 델타 VT에 별 영향이 없겠구나 라는 걸 의미하는 이퀘이션이에요. 근데 거꾸로 OS 계면에 뭔가 덕지덕지 많이 전하를 띤 입자가 붙어 있으면 꽤나 큰 영향, 즉 문턱 전압 변화에 꽤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OS 계면 여기를 잘 관리하는 게 모스 FET나 모스 캡의 성능 향상에 유효한 전략이고요. MO 계면은 별로 영향을 안 줍니다. 네, 문턱 전압이나 플랫밴드 전압 뭐 이런 거에. 왜 그러냐? 결국 대부분의 일들은 OS 계면 특히 요 공필층 있는 요 라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주로 옥사이드의 퀄러티를 관리하고 싶으면 OS 계면을 잘 쳐다봐야 됩니다. MO 계면은 백날 들여다봤자 별로 영향을 안 줍니다. 물론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X 값이 앞에 곱해져 있어서 이런 이펙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이제 추가로 언급하고 싶은 거는 이 옥사이드 안에 있는 차지입니다. 그거 데이입니다. 옥사이드 내부에 있는 전하 그 네 가지 유형 전부 다 아마 이럴 수 있대요. 바꾼대요. 필드 이펙트 모빌리티 모바일 캐리어 전자나 홀이겠죠. 전자나 홀에 전기장 내에서 얘가 경험하게 되는 모빌리티 값을 바꾸게 됩니다. 왜 모빌리티가 바뀌지? 이것 때문입니다. 콜로믹 스캐터링 때문입니다. 앞에서 스캐터링의 총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중에 이제 전하를 띤 입자들끼리 부딪히는 걸 콜로믹 스캐터링이라고 했었고, 요 스캐터링 이슈 때문에 어, 이게 소스가 있고 드레인이 있고 이쪽에 MOS를 만들었을 때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는데 충돌을 하겠죠. 이때 전자가 여기 안에 벌크 영역에서 어떻게 잘 이동하느냐는 앞서 그 모빌리티는 유효 질량분의 Q 곱하기 충돌간 평균 시간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벌크 모빌리티예요. 벌크 영역 안에서의 전자나 홀의 모빌리티를 정의 내릴 때 했던 거고 여기 표면, 서피스, OS 계면 요 근처를 쫙 붙어서 따라든 인벌전 레이어죠. 원에 있는 전자는요. 이런 모빌리티, 벌크 모빌리티보다 주로 값이 작아요. 벌크 대비 뮤 서피스가 작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 표면에 서피스 스캐터링이 막 일어나요. 표면에 충돌 나거든요. 그런 거랑 그다음에 여기에 전자가 뜩 밀집해 있고 요 위에 전하를 띤 입자들이 있어서 특히 그 QIT라고 아까 표현한 이런 놈들 때문에 어, 콜로믹 스캐터링도 다수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기장이 인가된 즉 드레인에 양의 전압을 가해서 전기장을 이렇게 뿌려줬을 때 그 내부를 이동하는 전자의 모습은 전자의 모빌리티는 우리가 앞서 공부한 벌크 영역, 실리콘 결정 재료 내부의 자유전자의 모빌리티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이 모빌리티라고 하는 건, 이 인벌전 레이어, 요 내부에 여기 안에서의 모빌리티를 인핸스먼트, 모빌리티 인핸스먼트 시키는 기술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실리콘 내부의 전자의 모빌리티 향상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옥사이드와 반도체 표면을 가로질러 가고 있는 이 전자의 모빌리티를 올리는 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나중에 어디 가서 뭐 물리학과나 화학이나 뭐 또는 다른 서적들을 볼 때 벌크 영역 안에서 어떻게 접근해 하는 얘기는 별로 트랜지스터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이종 간의 물질이죠. 특히 다이렉트릭 물질과 반도체 소재 사이에 이 표면에서 모바일 캐리어들이 어떻게 잘 이동하느냐, 어떤 충돌 이벤트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 가지고 모빌리티 어떻게 뽑아내는지 또그 모빌리티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게 중요한 토픽입니다.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모빌리티는 베이크 모빌리티고 여기서 배우는 건 서피스 모빌리티니까 다르다. 왜 다른데요? 옥사이드에 차지가 있어서 그래요. 차지 없었으면 이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차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배웠던 플랫밴드 전압은 이거잖아요. IMS. 그래서 게이트 단에다가 플랫밴드 전압을 인가하면 MOS 캐패시터의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뭐 이렇게 쫙쫙 펴져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요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요 갭이 네, QVFB 절대값 이렇게 됐었을 겁니다. 이 VFB가 IMS였습니다. 이렇게 배웠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요 옥사이드에다가 전하를 밀어 넣으면 옥사이드가 있으니까 전하가 있으니까 당연히 벤 다이어그램의 기울기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여기 기울기가 있습니다. 요 기울기 분명히 메탈 쪽과 반도체 쪽의 페르미 레벨의 차이는 플랫밴드 전압만큼 인가했습니다. 그러면 옥사이드에 절대로 기울어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기울어지게 그렸잖아요.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기울어진 이 양이 끝에서 끝까지 기울어진 그 양이 전압값이잖아요. 이 전압값이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이거는 CV니까요.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이겁니다. 옥사이드 내부에 픽스드 차지가 있으면 밴드 밴딩을 만드네요. 근데 그 밴드 밴딩이라는 건 결국 요축은 에너지고 결국 전압의 단위이고 전압이니까 그 QF라는 전하량은 C약스로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소자 기술을 개발할 때 QF를 낮추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못하겠어요. 들어놓으면 픽스 옥사이드 차지를 없애는 노력보다는 옥사이드 캐파시턴스 값을 드립다 올리면 즉 옥사이드의 두께를 매우 얇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C악스가 증가되어서 이 전체 값이 최소화됩니다. 그래서 픽스 옥사이드 차지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지만 아주 최소화해서 이상적인 모스캡에 다가가게 만듭니다. 여기 그 수식이 나와 있죠. 얘를 키우면 됩니다. 얘를 얻지 못하겠거든 분모를 키우면 됩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크기를 테크 노드가 뭐 100나노부터 10나노까지 쭉 개발되면서 옥사이드의 두께는 계속 낮추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커졌겠지만 C악스가 더 커져서 이 전체의 값이 거의 0에 수렴하도록 만들어서 최대한 이상적인 모스캡을 만들어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장표에서 설명하고 싶은 거는 요게 플랫밴드 전압인데 메타라고 반도체 쪽. 이게 왜 휘어져 있지? 아, 이겁니다. 이게 QF고 요 얘기를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CV 곡선에서부터 QF를 요거 설명하고 QF를 어떻게 뽑아내는지 추출하는지에 대한 얘기로 이끌어 가보겠습니다. 그때 키 아이디어가 모스 캐패시터 만들 때 옥사이드의 두께를 서로 다른 세 개의 두께를 가지는 탭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추출해 가지고 실제 요 슬롭으로부터 요 기울기로부터 QF 값을 익스트랙션 추출해냅니다. 모스 캐패시터의 CV만 잘 찍어도 QF 값을 직접 읽어낼 수 있구나. 뭐 직접은 아니고 저기 간접적으로 측정 데이터로부터 추출할 수도 있겠구나. 어, 아직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다는 못하지만 집에 가서 한번 나라면 내가 반도체 소자 엔지니어로 이걸 추출해야 되는 미션을 숙제를 받으면 어떻게 실험을 설계하고 어떻게 꾸려낼까 좀 생각하고 스스로 여기 있는 이 슬라이드와 뒤에 있는 이 슬라이드 둘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옛날에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저걸 이렇게 찾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연구했구나 하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 픽스드 옥사이드 차지가 벤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나오고 플랫밴드 전압이 앞으로 어떻게 변경될 건지 QF가 0이 아닌 상황에서 플랫밴드 전압은 이렇게 정의 내릴 겁니다. 요렇게 기억을 하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어, CV 추출 방법부터 QF 추출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